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 시작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조선 3사 CEO들과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조선해양 가사면 부회장, 삼성중공업 정진택 사장,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까지 국내 대표 조선 3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조선업계 현안 공유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 3사 수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 이날 최대 화두는 인력 확충과 기술 개발, 생태계 조성 등 크게 3가지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단순 외국인 인력 확대를 넘어 인적 자원 강화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업계가 신속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기술 개발, 생태 강화 등 3대 분야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산업부는 또 조선업계의 수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고 조선업계도 인력 문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어떤 부분을 가장 주로 이야기하셨어요? 글쎄요. 인력 관계라든지 제도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선가 상승에 따른 금융권의 선수금 환급 보증의 한도 상향과 국산 기술을 적용한 조선 기자재 실선 적용 확대 요청도 있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 조선 3사는 총 2,340억 원을 투자해 암모니아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과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혔고 정부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현장을 가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 뽑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일하는 시간까지 줄어들고 그러면 또 급여도 낮아지겠죠. 경영자, 근로자 모두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중소업계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취재기자 현장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박현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 중소기업들이 하는 이야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나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조선업을 하고 있는 대표 A씨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력난은 물론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업종 특성상 작업의 80% 이상을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 제한까지 받아 납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직원들도 주 52시간제로 근무 시간이 줄다 보니 월급이 줄어 부업을 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이제 자꾸 안 되고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력마저 유입이 안 되는 바람에 조업 가동률이 한 60% 정도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문제 우리 몇 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거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해결책 없습니까? 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동의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규제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기업의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규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쓰고 계시고 또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산업단지 입주 문제와 인력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외국 인력을 매달 1만 명씩 입국시키기로 해서 일단 숨통을 트였지만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이 10만 명에 달해서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규제 개혁 해야 된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중소기업 업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던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그 규제 개선안 몇 가지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날 전달한 규제 개선안만 229건에 달했는데요.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신고 표시 관련 개혁부터 원격 의료제도 개선 등 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적혀 있고요. 과도한 LED 조명 재활용, 의무율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넓은 규제지역, 공공기관에서 의무인증처럼 활용되는 환경표지 인증 등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책을 잠깐 줘보세요. 이 중소업계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 정도 두께의 책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을 했을까요? 야, 이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달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추진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지원하겠다 하고 정작 바뀌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사실 그간 정부의 규제 혁신 평가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규제 혁신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70.8%는 정부의 규제 혁신이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중기중앙회가 올해 6월에 실시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 개선 인식조사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난 5년간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도는 16.9%에 불과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듣고 관련 문제점도 확인한 만큼 어떤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책의 제목이 현장에서 전해온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입니다. 좀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비즈 초대석은 티움 바이오의 자회사 프로티움 사이언스입니다.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티움 바이오가 설립한 CDO 전문 자회사 프로티움 사이언스.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의 공정 개발에 해당하는 CMC 전 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국내외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연구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 바이오텍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만들어가고 있는 원스톱 CDMO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프로티움 사이언스는 상장사인 티움바이오에서 CMC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CDMO 중에 특히 디벨롭먼트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팀장, 시니어 매니저 다 이전 회사에서 대부분이 제품을 개발해온 경험을 갖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CMC 개발을 직접 해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객사는 처음부터 저희한테 위탁을 할 때 임상물질 생산까지 다 한 번에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주시길 이제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동아 ST의 자회사인 ST젠 바이오와 함께 CDMO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주는 걸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해외 처음부터 임상 생산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호주에 있는 그런 CMO 사이트하고 MOU를 맺고 같이 CDMO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한 500명 이상 각계각층의 바이오 관련 산업 종사자들께서 많이 저희 부스를 찾아주셨고요.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여러 M 사이트들하고 또 많이 연계를 또 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은 논의를 이미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초기 바이오텍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가 초기부터 컨설팅부터 아예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또 전략적인 부분 플러스해서 기술적으로 이 물질이 하나의 바이오 의약품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까지 잘 해드리면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이제 알리는 단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성장을 할 수가 있고, 회사 설립 이후에는 공정적으로 한 24억 정도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고, 특성 분석 쪽으로는 약 한 16억 정도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 속도는 올 연말까지는 한 40억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일단 IPR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CMO 사이트를 매입을 하거나 증설을 통해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하는 물질들을 임상물질까지 생산을 하거나 글로벌 승인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예. 네, 오늘 시승기는 팰리세이드입니다. 뭐 이 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많이 팔리는 차량이죠. 이 팰리세이드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점들을 보강했을까요? 김홍모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입니다. LA 오토쇼에서 첫 공개된 팰리세이드는 앞쪽 그릴의 독특한 모습으로 공개 당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실물을 보기 전까진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던 저지만 실물로 가까이서 보니 마치 철갑을 두른 듯 강인한 인상이 더해져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진 차란 이미지를 줍니다. 여기에 높은 본넷에 걸맞은 길쭉한 헤드램프도 팰리세이드만의 개성을 잘 나타냅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각지고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하나 더 짚어본다면 사이드 미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알파벳 C자 모양의 램프가 거울 반대편 쪽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급 기종인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트렁크서 좌석들을 젖힐 때 힘을 쓰며 낑낑거리지 않고 간단히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차박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살펴보면 통통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라도 3명은 거뜬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을 나누는 센터 패시아 아래 공간엔 자그마한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더 뉴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개선 방향은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 인정받은 동급 최고의 실내 공간을 유지하면서 외관은 기존 디자인을 계승하고 더 와이드하고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 안마 스트레칭을 해주는 시트를 뜻합니다. 운전석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들 사이에 위치한 스위치를 눌러주면 엉덩이와 허리 쪽을 번갈아 가며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시트 안쪽에 공기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는 원리의 이 안마 기능은 주행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갈 땐 운전자에 맞춰 더 편안한 자세를 잡게끔 해주는 자세 보조 기능도 담겨 있습니다. 덩치가 작은 차에선 흔히 볼 수 없던 특이한 장치들도 있는데요. 피곤에 지친 발을 쭉 펼 수 있게끔 해주는 발 받침대가 운전석에 있습니다. 운전자에 맞춰 적당한 높이를 맞추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오른쪽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발 받침대를 최고 높이로 올리고 시트의 허리 받침 부분을 뒤로 실컷 젖힌다면 운전석에 누워 그대로 한숨 편히 잘 수 있는데요. 약 5m에 달하는 전장 길이를 갖췄기에 가능한 넉넉함입니다. 2열 공간을 살펴보면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는 차체 중심을 가로지르는 척추뼈와 같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원상엔 2열 공간에 3명이 탄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가운데 공간에 타는 사람은 장시간 타기엔 웅크리듯 앉아야 해 불편함이 많은데요. 팰리세이드는 이 부분을 평평하게 설계하고 오히려 3열로 이어지는 뒷공간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과 동시에 널찍한 공간으로 문자 그대로 패밀리카의 정석을 보여주는 더 뉴 팰리세이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팍스경제TV의 단독 기사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거 보면서 얘기하죠. 오늘 우리 박 기자가 취재한 단독 기사 바로 예스24 총알 배송 약속 안 지켜 당일 배송 믿었다가 낭패. 실제로는 제가 몸을 좀 뒤로 하겠습니다. 이길 배송. 그렇죠? 이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내일 온다. 근데 이걸 광고하고 있다. 그럼 이건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당일 배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그 기대감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당일 배송이 되고 있지 않아 논란입니다. 각종 블로그나 커뮤니티에는
예스24를 많이 이용하는데 배송이 제때 오는 적 거의 없는 것 같다. 뭐 아침 배송 완료 문자만 오고 책이 안 왔다. 당일 주문해서 당일 받는 배송을 이용했는데 정해진 날짜에 오지 않았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예스24는 도서 주문 시 당일 배송, 아침 배송, 하루 배송, 지정일 배송 등으로 이제 배송을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 서울 기준으로 오후 3시 전에 도서를 구매했을 때 당일 저녁에 도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일 배송 서비스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쿠팡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커뮤니티에 뜬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박 기자 직접 주문해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번에 걸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한 권,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된 책 한 권을 7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주문을 해봤습니다. 예스24에서 도착할 것이라고 배송을 안내받은 문구는 7월 29일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오후 3시쯤에 예스24 직영에서 집화가 안내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저녁쯤에는 실제로 책을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책은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30일 오전에 배송이 됐습니다.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8월 10일에 또 한 번 다시 주문을 해봤습니다. 오전 11시 12분에 주문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8월 10일에 도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가 됐고요. 오후 3시 7분쯤에 집화가 안내됐지만 이날도 역시 책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오전에 배송이 됐고요. 당일 배송이라는 홍보가 결국에는 무색한 결과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당일 배송 문구 지워야겠죠, 홍보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스24 뭐라고 합니까? 네, 예스24에 문의를 했더니 관계자는 주문 지역에 따라서 이제 택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해당 주문건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보낸 게 맞지만 택배사에서 임의로 물량을 받았다가 다음 날 배송을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 기자가 살고 있는데도 도심이기 때문에 뭐 택배 문제로 얘기하기는 사실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택배 배송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어느 정도 인정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남겨놓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이 우리 소비자들 도대체 뭘로 알길래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도 그냥 배송하는 것과 당일 배송 자체는 구매자의 기대치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믿고 주문을 했는데 미배송 처리를 볼 때마다 실망감이 배로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쿠팡, 자꾸 남의 회사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뭐 4, 5천 원도 당일 배송 쪽쪽 보내는데 책도 뭐 1, 2만 원 더 비싼 책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거 갖고 뭐 피해 보상 얘기까지 하려면 사실 좀 거시기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 짚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스24도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배송 지연 보상 제도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하고 고객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스24에서 배송하는 아침, 당일, 하루 배송 주문이 안내된 도착 예상일보다 지연된 경우에는 주문 건당 예스포인트 2,000원을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당일 배송이 지연된 주문건들을 택배사 배송 지원으로 보상을 신청했더니 다음 날 바로 2,000포인트가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보상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로그인 마이페이지 좌측 스크롤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점은 꼼수라는 지적인데요. 아는 사람만 배송 지연 보상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실 2,000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죠? 2,000포인트 2,000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늦게 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스24 입장에서도 이렇게 2,000원씩 계속 환불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네. 어느 정도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네들에 있어서는 손실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고요. 자체 택배 운영이라던가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관련 내용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스24는 배송 지연에 대해서 7월 데이터 기준으로 아침 당일 배송 출고가 정상적으로 배송 완료된 수치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가 예스24에서 이제 출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객에게 도달되었는가 그 도달률은 집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예스24에서는 당일 출고를 진행했지만 이후 계약된 택배회사에서 당일 배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예스24 측은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신속 정확한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일 온다 그러면 내일 와야 되는 거고 심지어 요즘은 3시간 뒤에 배달해 주겠다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겠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트로행이 서브 브랜드에서 2014년부터 독립 브랜드로 론칭된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DS 오토모빌리티도 이 전기차 개발에 분주합니다. 포뮬러 2팀인 DS 테치타를 통해서 레이싱 경기서 신기술을 선보인 뒤에 실제 양산 모델에 그 기술을 탑재하는 이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전합니다. 브랜드 출범부터 전동화를 브랜드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DS 오토모빌이 세계 최대 전기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2 참가에 앞서 전동화 기술 및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DS는 2015년 브랜드 공식 론칭과 함께 모터스포츠 부문인 DS 퍼포먼스를 설립한 등 모터스포츠를 원점으로 한 양산차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Yeah, so there is plenty of example in technology transfer, but the easiest one and the most simple to explain is Formula E is really about doing the best use of the energy available, which is key for all the cars, but especially for electrified cars. And we implement that strategy as we discussed with Jeff in our DS9 E-Tense 360/4 to try to help and guide the customer to do the best use of regeneration to increase the range of the car. DS는 양산차 개발을 위한 주요 테스트 베드로 포뮬러 2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026년까지 포뮬러 2 참가를 확정한 DS는 DS 테치타 팀의 성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DS의 전동화 기술 경쟁력을 증명해낸다는 포부입니다. Then in the race in Formula E, it's quite a lot different because we are saving a lot of energy and we are recuperating more or less 30% of the energy being consumed, which is not the case in Formula 1. Racing is racing in the end of the day. If you have an engine, 4 wheels and a steering wheel, we just try to go as fast as we can. Obviously with Formula E we have a bigger message with sustainability to pass over to the world. It's not only about racing. DS는 전동화 브랜드 E-Tense를 앞서 주행거리와 차종에 따른 4가지 순수 전기차 플랫폼 스텔라 스몰, 미디엄, 라지, 프레임 등을 기반으로 한 신차 출시 또한 예고했습니다. And every new model launched by DS Automobiles will be 100% electric from 2024. DS Automobiles will usher in the first 100% electric project from Stellantis based on the Stella Medium platform. Fitted with a high-capacity battery with up to 104 kilowatt hours for a range of around 700 kilometers. 스텔란티스 그룹의 전동화 전략의 선봉장으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는 DS. 또 어떤 신기술이 양산차에 접목돼 대중에게 공개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3년 전에 중앙회에도 조정 협의권을 줬지만 3년간 신청이 없다가 최근에야 단 한 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한 가지 약속은 작은 한발이든 반보든 일단 전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걸어 나갈 것이니까 함께 나가 주십사라는 말씀. 이번 정부에서는 중기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여야도 민생 법안으로 채택한 만큼 중소기업계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